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이 되는 이슈, 돈 버는 정보와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오늘부터 26일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동 및 아프리카 순방에 나섭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앞선 6월의 G7 정상회의, 8월의 UN 총회, 그리고 10월 아세안 정상회의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로 이어진 올해의 다자 외교 여정의 마무리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이재명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 의미, 성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오전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한미 관세 협상 관련 조인트 팩트 시트를 동시에 공개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분야 간의 관세율을 포함한 한미 간 무역 협상이 최종 마무리된 것은 물론이고요.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건조 관련한 이슈도 함께 문서 형태로 담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슈, 한미 조인트 팩시트 주요 내용, 효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인사이트는 유튜브 경제인사이트 채널 통해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 복귀한 것을 넘어 전 세계의 미래 성장 비전을 제시하면서 다자주의 회복과 국제사회 번영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12일 만에 카나나스키스의 G7을 시작으로 뉴욕의 UN 총회, 쿠알라룸푸르의 아세안을 거쳐 경주 에이펙까지 숨가쁜 다자 여정을 거쳐왔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이재명 정부의 금년도 다자 외교 여정을 마무리하는 자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부터 아프리카와 중동 등 4개국을 순방하는 7박 10일간 외교전에 나섭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중동 및 아프리카 핵심 국가에서 실용 외교를 펼치게 되는데요. 특히 이 한미 관세 협상 조인트 팩트 시트가 나온 상태라 이재명 대통령의 발걸음 한결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첫 중동 및 아프리카의 순방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정을 놓고 보면 17일부터 26일까지의 아프리카 및 중동 순방 네네. 회의입니다. 핵심은 G20 정상회의가 있기 때문에 네네. 박사님 먼저 G20 정상회의부터 의미 살펴보고 가죠. 네, 이제 그 G20 정상회의 그러면 대표적인 이 다자 외교 무대예요. 이 다자 외교 무대에서 우리가 가장 그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도 성장한 국력에 걸맞게 그냥 단순히 이 회의에서 나오는 쟁점들이나 의제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중요 의제에 대해서는 이걸 선도하고 이런 중요한 가치들을 이제 내거는 어젠다 세터로서의 역할이 지금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네. 마침 지금 이 G20 정상회의 바로 전에 열렸던 의미 있는 다자회의가 네, 에이펙 에이펙. 정상이란 말이에요. 이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내걸었던 주요한 이 이슈들이 글로벌 AI 기본사회, 다시 말해서 AI를 중심으로 일상적인 우리 생활 자체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AI 기본사회하고 그리고 세계적인 회복과 성장, 그 세계 경제의 동반 성장에 관련된 주제들이 얘기가 됐었거든요. 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자연스럽게 흐름을 이어가면서 아젠다 스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요즘 시대를 이 강대국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강대국 간의 거래도 굉장히 활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강대국들의 그 일방적인 요구라든가
은근한 압력 같은 것들이 지금 뭐 모든 국가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노골적인 압력입니다. 예, 예, 예. 네. 예. 이런 강대국 중심주의를 그래도 희석시키고 중견국이라든가 다른 국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다자회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G20이 탄생하게 된 계기도 네.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세계적인 경제 또는 안보상의 위기라는 거는 그 강대국 간의 합의만 가지고는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G20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다자주의를 통한 모두가 이 같이 그 혜택을 누리고 그렇죠. 또 모두가 보다 안정적인 세계에서 살 수 있게 하려는 이런 다자주의의 부활을 한국이 선도해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G20 정상회의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에이펙 정상회의와 좀 연관성이 있다라는 그렇죠. 것들 꼭 네. 체크해 보시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을 좀 놓고 보면 G20 정상회의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및 중동 순방도 잡혀 있습니다. 뭐 튀르키예도 있고요, 이집트에 있고요. 그렇죠. 전체적인 일정도 한번 좀 조망해 주시죠. 네, 일단 그 17일에서 19일까지 UAE, 그러니까 그 아랍에미레이트 연합국이죠. 네. 이 UAE를 국빈 방문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는 19일에서 21일 그 북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어떤 중심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를 또 네. 공식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21일에서 23일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24일에서 25일간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데 이 방문하는 국가들이 모두 해당 지역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들이고요. 그렇죠. 예, 또한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한 수주라든가 세일즈 외교가 되죠. 각종 세일즈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또 투자를 유망한 곳에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은 곳들이거든요. 예. 예, 이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굉장히 바쁘면서도 또 의미 있는 외교 활동을 펼치게 되는 거죠. 네, 자 G20 정상회의와 함께 또 이집트, 튀르키예 이 국가들에 대한 일정까지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다시 G20 정상회의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20일 오전 첫 번째 세션을 시작으로 세 번째 세션까지 가게 되는데 네. 여기서 좀 논의할 주제들, 핵심 내용 미리 좀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이 3개 세션이 굉장히 주제들이 재미있어요. 네. 첫 번째 세션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 성장과 개발 지원. 이건 결과적으로 세계 경제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결과적으로 빈부 격차 예. 그리고 저개발국과 그다음에 이제 경제 강국들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문제죠. 네. 두 번째가 이 재난 위기 위험 경감, 그다음에 기후 변화 협력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신흥 안보, 이머징 시큐리티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 신흥 안보 분야가 이 군사나 이런 부분에서의 전통 외교 분야보다 그동안은 상대적으로 이 국가들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 협력하기가 쉬운 분야로 얘기가 되었는데 이것도 요즘은 이 강대국 정치가 횡행을 하면서 사실은 신흥 안보를 통한 협력의 동인들이 굉장히 약해졌단 말이에요. 특히 그걸 트럼프 대상적으로 집권 보다는 이후로는 의미가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예, 기후 있는 변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모두를 위한 공정한 미래를 위한 혁신과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 이건 어떤 얘기냐면 네. 결국은 이제 세계 경제의 어떤 이런 부진이라는 것들 아니면 문제점이라는 것이 결국 한 자리에만 머무르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래를 선도하는 과학 기술들을 비롯한 각종 기법들을 이용을 해서 보다 나은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그 과학 기술은 무엇이 있고 또 이걸 통해서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주제들을 주로 논의하게 되는 거죠. 네. 이 세 가지가 모두 우리의 미래하고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자회의를 통해서 우리 미래에 대한 한번 이 인사이트를 얻어보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고 세계의 고민이잖아요. 네. 이제는 세계의 눈높이에서 이 우리 문제를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한반도를 뛰어넘어서 글로벌한 이제 의제들을 더욱 이 고민해 나가는 그런 한국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의미도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요, 원장님, 이제 앞서서 우리가 경주 에이펙 때 나왔던 글로벌 AI 기본 사회, 또 AI를 통한 성장,
요 아젠다와 이슈를 이번 G20에도 끌고 간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글로벌 AI 기본 사회 요 얘기도 분명히 있죠. 이번 녹아내준 거죠. 이번에? 그렇죠. 네. 그 AI라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굉장히 편리함 위주로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글로벌 AI 기본 사회라는 것이 결국은 모두가 AI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만만치 않은 이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있어요. 네. 첫 번째는 국가별뿐만 아니라 세대별 그리고 그 소득별 AI 격차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가령 얘기하면 어려워서 못 쓴다든가 돈이 없어서 못 예, 쓴다든가.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빈국가 부국가는 AI 기반에도 굉장한 기술이나 기반에도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인프라에도. 이 부분들을 어떻게 모두 누릴 수 있는 그런 해결 방안을 찾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그런 AI의 그 일상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어떤 그 문제들. 이 도덕성의 문제도 있고요. 아, 예.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딥페이크라든가 윤리적인 예, 문제들. 이런 예.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공통의 기준을 마련해 나갈 것인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결과적으로 지금 AI도 여러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네. 어떤 AI를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공통의 키울 건가. 플랫폼으로 네. 그 육성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논의들도 이루어지겠죠. 자,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글로벌 아젠다 세팅까지 나가게 됩니다. AI 기본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들을 또 우리가 제안하고 함께 이끌어가는 또 네네. 그런 역할도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에 G20 정상회의라고 하니까 트럼프를 또 만나나? 여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또 오나? 이제 이렇게도 질문들 하시는데 네네. 불참 국가들이 눈에 좀 보입니다. 일단 미국, 중국, 러시아는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강대국이라고 얘기하고 또 어떻게 보면 G20의 핵심 멤버들은 네. 지금 모두 빠진 형태가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이게 남아공에서 열리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그렇죠. 표명을 했고 결국은 네. 참석을 하지 않게 됐는데 지금 주장하는 게 결국 남아공을 세운 것들이 아프리카너라고 해서 이게 네덜란드 이 정착 후손들로 이루어진 백인들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약탈이라든가 이제 각종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남아공 정부가 지금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방관하기까지 한다라는 건데요.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일단은 쉐임드, 일종의 부끄러운 일이다. 항의의 예. 표시도 있다라고 봐야 될 거고 예. 중국도 지금 이 시진핑 주석 대신 아마 리창 총리가 참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네. 마지막으로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사실은 국제적으로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직접 체포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얘기가 오가는 것 자체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유쾌하지 않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미, 중, 러시아 중에서 가장 아마 대리인 입장에서도 좀 급이 낮은 지금 예상이 되는 게 대통령실 부비서실청이에요. 부비서실장입니까, 그것도? 참석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게 참석을 하지 않고 있고 또 라틴 아메리카에서 또 대표적인 그 라틴 아메리카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아르헨티나요? 아르헨티나도 네. 지금 불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강대국 그리고 이제 이 경제 선진국들과 그리고 그 저개발국 그리고 중견국을 아우르는 하나의 이 협의체라는 G20의 의미가 조금은 좀 무색해지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미중러의 정상들이 오지 않는 G20 정상회의. 우리 입장에서는 좀 뭐 굳이 득실을 따져보자면 뭐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뭐 흔히 얘기하는 시쳇말로 약간 김이 빠진다라고 볼 수 빠지는. 있는데 오히려 그게 그 기회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결과적으로 이 미국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가 모두 흔히 얘기하는 유니래터럴리즘 일방주의의 전형처럼 지금 얘기들이 되고 있거든요. 네. 뭐 사실 일방주의 얘기하면 요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트럼프 이계 행정부만 떠올리겠지만 중국이나 러시아가 하고 있는 일방주의도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은근히 이제 지금 못지않죠. 무역적인 네. 압력을 가하는 거라든가 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유엔 헌장에서 금지하고 있는 침공행위까지를 지금 한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그 강대국들의 어떤 불참이라는 게 오히려 다자주의의 의미를 살리는 데는 더 의미가 있을 수가 있고 이런 다자주의에서 우리가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왔던 글로벌 의제를 얘기한다는 게 더 잘 설득력이
발휘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G20 정상회의를 정리를 해보고요. 이재명 대통령 일정을 놓고 보면 G20 정상회의 전후로 중동 및 아프리카의 이제 각국 개별국 세일즈 외교가 펼쳐집니다. 네네. 먼저 UAE, 아랍에미리트의 순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AE 순방으로부터 좀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좀 성과라든가 효과 같은 것들 한번 먼저 볼까요? 그렇죠. UAE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원전을 수출했었고요. 바라크 원전이죠. 예, 그러니까 에너지 협력이에요. 두 번째는 약 4조 원에 달하는 천궁2 방산. 수출을 계약했습니다. 방산 협력이고 최근에 그 중동 정세도 상당히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이 이 중동 지역의 안보 협력 국가들에 대해서 그렇게 또 신경을 쓰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들도 높아지고 있어요. 예.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UAE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이 상당 부분 이제 지금 스스로의 이 국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 구매에 다시 말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방산 시장에 상당한 길이 열려 있는 거고 UAE가 이런 중동 국가들의 우리 무기 체계들에 대한 방산 구매를 촉진하는 하나의 그 중요한 통로가 될 수가 있다. 첫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면에서 방산 외교 분명히 의미가 있고요. 또 원전도 그렇고 UAE가 자금력이라든가 또 뭐 두바이 사례에서도 보지만 미래 혁신에서 상당히 도전적인 접근들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미래 과학 기술에 대한 협력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거죠. 네. 실질적으로 UAE는 이제 산유국이기 때문에 자금이 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순방과 함께 한 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도 잡혀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 기업적인 관점에서 협력할 게 좀 가장 많은 곳이 또 UAE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렇죠. 이미 말씀드린 AI 분야뿐만 아니라 뭐 이동통신이라든가 에너지 분야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 다양한 협력이 이 가능한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1년에 지금 양해각서 MOU도 체결이 될 걸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방산 쪽에서 좀 좋은 소식 나왔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문하는 국가가 이집트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와 우리가 올해로 수교 30년을 맞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집트가 좀 익숙하지만 어떤 경제 수준인지 우리와 어떤 좀 인연이 있지도 많이들 궁금해하거든요. 이번 순방에 어떤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이집트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역사를 많이 떠올리잖아요. 오랜 역사. 그런데 이 이집트가 걸어온 행보들도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이집트 그러면 생각나는 게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이 비동맹 회의의 대표적인 과거에는 비동맹 운동의 대표적인 이제 참여 국가였어요. 두 번째는 그 흔히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중동에 있는 아랍권 국가들 중에서 그 이스라엘과 가장 먼저 평화협정을 맺은 국가이기도 합니다. 친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가자 지역 지금 또 이 문제 있죠. 평화와도 뭐 바로 인근이란 말이에요. 밀접히 관련이 돼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대표적인 아마 이 영향력 있는 지역의 중심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집트와의 어떤 이 시장 협력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북아프리카를 진출하는 데서 상당한 힘이 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집트도 지금 이 광활한 국토를 고려를 할 때는 상대적으로 지금 개발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상당히 많은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금 공략해야 될 지역 중에 하나죠. 자, 이집트를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튀르키예입니다. 이제 튀르키예는 우리와의 형제 나라이기도 하고 한국 전쟁, 6.25 전쟁의 4대 파병국이기도 합니다. 근데 튀르키예 경제가 요즘에 힘들다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들어서요. 이번에 순방과는 또 어떤 기대효가 있을까요? 근데 튀르키예도 그렇고 튀르키예가 기대하는 건 아무래도 지금 우리와의 경제 협력이 지금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뭐 물가도 굉장히 많이 뛰었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튀르키예를 방문해 본 분들의 얘기예요. 일단은 양국 간의 산업 협력이 경제 협력이 전반적인 튀르키예 경제의 어떤 활성화 효과를 불러오고 이게 민생 문제에도 상당한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튀르키예도 기대를 하고 있을 걸로 생각이 그쪽에서 많이 원할 것 같아요. 그렇고요. 어쨌든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지금 EU에 참가하기 위해서도 당분간 경제적인 동력을 굉장히 올려놔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와의 경제 협력이 상당 부분 지금
이 동기가 높은 편이고 우리도 또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 기존의 방산협력도 있지만 산업 측면에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곳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예. 네, 그러다 그리고 또 하나가 튀르키예 같은 경우 그 지역 특성상 유럽과 중근동을 잇는 하나의 회랑 요충지죠. 통로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튀르키예 한국 전쟁, 그러니까 6.25 전쟁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인연에서 앞으로 협력 관계를 더욱 다져나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이번에 국빈 방문을 통해서 또 마련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요즘에 글로벌 사우스라는 뭐 이런 명칭들 많이 들으시죠? 정말로 이 글로벌 사우스의 비중과 중요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첫 번째 순방이 있습니다. 자, 원장님, 뭐 원전이든 방산이든 바이오든 좀 약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거든요. 이번 순방에서 좀 어느 정도의 우리가 좀 포인트를 좀 목표를 좀 둬야 될까요? 네, 결국 지금 순방하고 있는 국가들이 모두 해당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들을 단순한 이번 1차 방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된 이제 이 정상회담 이외에도 고위급 간 협력이라든가 대화체를 창설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이게 민간 기업 차원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들을 이번에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방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각 거점 국가별로 우리의 소통 통로를 더욱 활성화하고 이렇게 평소에 민간 기업들 간의 소통 통로가 활성화돼야 문서화된 MOU 이상으로 투자라든가 아니면 수주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도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저변을 확대 가능한 확실한 각 지역의 협력자들을 확보한다는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난 뒤 이야기 계속 이어가죠. 한미 관세 협상 결과가 담긴 팩트 시트가 지난 14일 최종 확정되면서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국내 주요 산업계가 최악을 피했다 안도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또 우라늄 농축, 또 핵원료 재처리를 포함한 이 관련한 내용도 이번에 공식화하게 됐습니다. 한미 공동 팩트 시트 주요 내용 기대 효과 짚어보죠.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많은 국민들도 기다리고 또 걱정도 했었습니다. MOU와 팩시트가 왜 안 나올까? 지난 14일 드디어 확정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에 한미 관세 협상 관련한 팩시트 발표, 큰 의미부터 한번 짚어보고 가죠. 그렇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10월 29일에 있었거든요. 3, 4일 정도 걸릴 것이다라는 예측을 깨고 굉장히 좀 길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우려 섞인 전망이 많았었는데요. 16일 만에 상호 조인트 팩트 시트가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 공개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자로 나섰거든요. 그만큼 이번 합의가 한국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안보를 이제 전반을 아우르는 중대한 사안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이제 시그널이 아닌가 상징적인 조치로 볼 수 있는데 이번 팩트 시트에서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산업계,
업계의 어떤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이미 뭐 25% 많게는 50% 관세를 부과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뭐 바이오의약품, 반도체는 100에서 200% 이상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실성. 맞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가장 이제 주력을 하고 있는 이제 이 한국 제조업들 바이오 반도체 조선업에 대한 핵심 산업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좀 제거됨으로 해서 대미 수출 기반이 좀 안정적으로 지금 유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라는 점이 좀 긍정적이고요. 두 번째가 안보 협력의 질적 확장을 들 수 있습니다. 수십 년 이제 오랜 수건이었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한 협력에서부터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라늄 농축과 해결로 재처리 권한 확대 합의하면서 안보의 어떤 전략적 수준을 한 단계 레벨업 시켰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외에도 뭐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과 확장 억제력 강화는 물론이고 AI를 비롯해서 지금 미국이 주력하고 있는 반도체 원전과 같은 미래 산업에서도 동맹의 경제적 어떤 기술적 파트너십을 과거보다 좀 폭넓게 구축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의의를 표시할 수 있는데 이게 맞는 우리만의 평가가 아니라 미국의 크리스토퍼 랜더 미 국무부 부장관 역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네. 이번에 이제 역사적인 팩트시트 발표로 인해서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라고 이제 호평을 양국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미 관세 협상 안보에 관련한 팩트 시트 내용을 하나씩 보자면은 저희가 이 시간을 다 털어도 충분하지 못하죠. 우리 소장님께서 좀 핵심 내용만 좀 몇 가지라도 핵심 사안만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맞습니다. 이제 관세 부분과 그리고 이제 한미 관세 안보 협상 최종 결과물이 이제 한꺼번에 담겼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방대한데요. 이번 조인트 팩트 시트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우리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투자 분야일 겁니다. 한국이 미국에 약속했던 이제 3,500억 달러 투자 이미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네. 2천억 달러는 이제 연간 200억 달러씩 10회에 걸쳐서 상한 캡을 두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 임기인 2029년 1월까지는 적어도 투자할 프로젝트를 선정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나머지 3,500억 달러, 이제 1,500억 달러는 이른바 마스가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입니다. 다만 이제 외환 시장의 불안을 좀 감안해서 우리 정부가 이제 외환의 납입 시기라든가 어떤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안전판을 둔 것은 눈여겨볼 만하고요. 이러면서 일단 미국은 대신에 한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해 적용하던 25%의 관세를 15%로 조정했고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의약품 관세 역시 네. 한 15%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죠. 뭐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100% 굉장히 세 자릿수 이상의 고율의 관세 부과 가능성까지 거론했던 이 불안감을 좀 떨쳐내면서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도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반도체 관세도 이제 최악은 피했는데요. 미국이 이제 한국보다 교역량이 큰 국가들과 비교해서 좀 불리한 대우를 할 수 없다라는 조건을 명시했기 때문에 적어도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한 관세는 이제 부과되는 상황은 차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일부 이제 의약품, 제너릭 원료에 대해서 항공기 부품에 대해서 미국에서 나지 않은 특정 천연 자원에 대해서는 아예 추가 관세가 없습니다. 네. 안보 협력이 앞서 이제 제가 크게 강화가 됐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제 미국의 이제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이제 공식적으로 승인한 점이 가장 두드러지고요. 특히나 이제 원잠을 한국에서 직접 건조할 수 있다라고 이제 원칙을 정한 거, 여기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이제 해결로 처리 권한 확대 역시 아마 이제 미국이 지지한다라는 문장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원자력 어떤 협정 개정 가능성까지 좀 열어뒀다라고 해서 이번에 팩트 시트 하나가 다른 국가의 경우 대부분 이제 경제 쪽, 무역 쪽을 이제 총괄하고 있다면 우리는 경제, 안보, 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 동맹을 좀 끌어올린 합의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먼저 자동차 관세 이야기를 해보죠. 15%가 앞으로 적용이 되는데 언제부터 또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경로에 따라서 일본 같은 경우는 또 소급해서 받지 않았었습니까? 우리도 가능한지, 또 이게 15%가 되면 좀 숨통이 트일지도 한번 볼까요? 맞습니다. 가장 먼저 안도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자동차 업계입니다. 수개월 동안 그다음 자동차 관세 지금 25%를 물고 있는데요. 지금 앞서서 유럽연합과 일본이
굉장히 낮아진 15%의 관세를 적용받다 보니 가격 경쟁력 면에서 그동안 이제 한미 FTA로 제로 관세 없이 수출하던 이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불확실성이 컸는데요. 어쨌든 이번 합의로 인해서 다시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유럽산, 일본산과 이제 같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는데 물론 관세 인하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법안이 11월 중 제출되면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해당 월의 1일이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은 이제 정부에 감사하면서도 특히나 이제 품질과 기술 혁신으로 내스를 다지겠다라고 밝힌 것도 이런 이제 시장 회복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관세가 어쨌든 15%로 낮아지면서 매달 한 4천억 원 상당의 관세 부담을 좀 덜게 됐기 때문에 그동안 누적돼 왔던 이제 재무 압박도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만 이제 해결할 과제도 적지 않은데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한미 FTA 때문에 관세 제로에서 출발했지만 일본과 EU는 2.5%에서 15%로 같아졌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역시 완전히 정상화라 보긴 좀 어렵고 인하 시점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 의회 후속 입법과 더불어서 이게 연동된다라는 점을 감안하게 되면 다소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합의를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를 좀 피했다라는 이제 평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동차 반도체 조선 주요 산업계에서는 다시 전략을 재정비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숨통이 트이는 전환점이다라는 평가가 더 우세합니다. 반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여러분 대만이라는 국가는 미국과 관세 협상이 체결되지 않았거든요. 일종의 최애국 대우를 우리가 보장을 받았는데 대만이 이제 많이 의식됐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이제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국가를 꼽으라면 장비 쪽엔 유럽이 있을 수 있고 일본도 있겠지만 주로 이제 대만 반도체 TSMC와 이제 경쟁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번 팩트시키에서는 한국이 다른 나라에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적용한다라고 좀 명시하고 있어서 사실상 최혜국 대회에 준하는 보장을 받은 게 아니냐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국이 대만과의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한국의 이 반도체 기업과 동등한 정도 더 유리한 조건을 자동으로 이제 적용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예측 가능성이 좀 커졌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미국의 관세나 이제 보조금 정책이 수시로 바뀌면서 한국 기업들은 추가 투자에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져왔습니다. 그런 이제 불확실성을 안고 있었지만 이번 합의로 최소한 이제 불리한 역차별은 좀 피하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 두 번째는 글로벌 어떤 이제 공급망에서 전략적인 입지가 좀 강화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메모리 부분은 한국이 단연 앞서고 있고요. 파운드리 부분은 대만이 압도적이지만 삼성이 못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뭐 어느 누구에도 의존할 수 없는 구조이고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메모리, 파운드리를 둘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이 향후 전략적 산업으로 반도체 협업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 이제 한국이 이제 미국 내 투자나 어떤 첨단 공정의 협력과 같은 분야에서 또 미 정부 조달 시장에서도 접근 가능성이 커졌다. 그래서 우리의 교섭력이 더 높아진 점을 이제 긍정적으로 꼽을 수 있고 또 세 번째가 기업들의 대미 투자 리스크도 상당 부분 해소가 됐는데요. 관세나 어떤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어떤 이제 이 투자 계획이 이번 합의로 인해서 장기 투자 로드맵을 좀 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아마 앞으로 이제 미국 중심의 AI라든가 첨단 제조업 생태계에서도 한국이 그나마 핵심 어떤 공급 파트너로서의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뭐 에너지 사주고 이런 것 빼고요. 현금 투자만은 3,500억 달러입니다. 이 중에 2,000억 달러가 이제 연 200억 달러 투자, 1,500억 달러는 조선의 마스가 프로젝트인데 그 2,000억 달러 부분 있잖아요. 이제 연 200억 달러 투자하는 거 조금 더 세부적인 구조 좀 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바로 한국이 이제 투자하기로 한 이제 2,000억 달러입니다. 당초 현금 선불로 달라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연간 200억 달러 캐파를 두고 10년에 걸쳐서 분할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안전 장치를 둔 게 눈에 들어집니다. 투자액이 최대 200억 달러로 연간 제한이 돼 있지만 우리 외환시장 변동성이 워낙 큽니다. 이런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납입 시기 그리고 규모에 대해서는
부담이 된다라고 할 경우 우리 정부가 이걸 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못 받고 있고요. 또 하나 투자 대상입니다. 투자 대상이 상업적 합리성이 입증된 프로젝트를 추천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그렇다면 무리한 투자라든가 원금 회수가 불가능한 사업에는 우리가 적절하게 이제 이를 방지할 만한 장치를 마련했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특히 조선업 분야 마스가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민간 주도입니다. 예. 민간 주도이고 이거는 2천억 달러와는 별개로 여기서 나온 수익은 우리 민간 기업들한테 귀속된다. 이 부분도 이제 주목할 부분이고 특히 한국이 추천하고 있는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 제도를 도입을 해서 우리 기업이 통제력도 한층 강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미 투자 확대라는 건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촉진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한미 공급망 파트너십을 좀 더 공고히 만드는 전략적 어떤 투자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2천억 달러고요. 1,500억 달러는 이제 조선 관련한 마스가 프로젝트인데 소장님이 여기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미 워킹그룹도 만들어져 있고 미국이 먼저 원하는 것도 조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1,500억 달러 마스가 프로젝트가 더 빨리 진행되겠어요? 맞습니다. 더 빨리 진행될 뿐만이 아니라 이게 지금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기업이 주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민간 기업이 수익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양국 조선사 협력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일단 1,500억 달러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한 220억 조 정도 되는 규모죠. 양국은 이제 MRO 시장, 유지 정부의 보수부터 시작을 해서 인력 양성, 그리고 현지 조선소의 현대화, 공급망 강화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의 상선, 배뿐만 아니라 미국 해군의 함정 건조까지 한국 조선소에서 가능하도록 하게 제도 개선 논의가 명시화된 점은 의미를 상당히 부여할 수 있겠고요. 또 이것은 아마 미국이 한국 조선업의 역량을 가장 잘 인정한 아마도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한 셈이 되기 때문인데 산업계는 일제 환영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거제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는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어쨌든 기술을 미국에 인수한 필리 조선소와 공유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또 세계 글로벌 1위 조선사인 HD현대 역시 프로젝트 성공을 이제 지원에 나서고 있고 이 과정에서 조선업뿐만 아니라 기자재, 업체 매각 시장, M&A 시장도 굉장히 활기를 띨 것으로 보여서 M&A 시장 판도 자체가 바뀔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는 남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대규모 투자이고요. 여기에다가 정책적인 변수, 정권이 바뀜에 따라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미국 정부도 바뀌겠죠. 맞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제 이걸 법을 고쳐줘야 되거든요. 존슨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법을 고쳐야 되는 부분이고 또 M&A 과정에서 이 불확실성들을 역시 기업들의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국의 어떤 이제 국방 그리고 상선의 이제 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 분명히 중장기적으로 보면 K조선이 어떤 한 단계 레벨업되면서 글로벌 위상이 더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미 관세 부분 팩시스트 봤고요. 이제는 안보 부분 가보죠. 이 핵잠 혹은 원잠, 바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부분에 있어서의 이 타결 내용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맞습니다. 그 수십 년 동안 이제 우리가 원했던 아마 이제 안보 분야의 가장 큰 부분일 겁니다. 원잠 이슈가 처음으로 이제 명시화되면서 한국의 이제 해군의 전략적 자산 확보가 좀 가시권에 들어온 게 아니냐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미국의 어떤 승인에 그치지 않고 연료 조달부터 요건 설정 등 핵잠 건설을 위한 이제 실무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이제 미국은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건조 장소를 두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In my backyard, 필리 조선소에서 해라라는 언급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상락 실장은 한국에서 추진한다라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국 조선이 원전 기술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프로젝트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또 하나 이제 핵심은 뭐냐? 바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미국의 지지 선언입니다. 이는 이제 한미 원자력 협정의 틀 안에서 한국의 어떤 평화적 핵력이 주기 권한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원전 수출과 더불어서 앞으로 있을 핵연료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도 의미가 있는 합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잠 관련해서는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왜냐 앞서 말한 것처럼 어디서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다시 협상을 돌입해야 될 것 같고 원전이
관련한 이제 개정 협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핵 우라늄 처리 관련한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을 해서 문을 열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첫 단추를 깼다라는 데 의미를 둘 수 있고요. 이 후속 협상, 위성락 이제 안보실장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큰 틀의 방향에서는 합의를 했지만 앞으로 실제 개발까지는 10년, 10년 가까운 준비와 후속 협상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승인 자체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 상당 기간 복잡한 이제 후속 협상 단계를 그렇죠. 거쳐야 한다라는 점을 이제 분명히 하고 있는 셈인데요. 우선 최대 쟁점은 핵 연료 문제입니다. 핵심은 고농축 우라늄이나 이 저농축 우라늄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한미 원자력 협정을 어느 범위까지 좀 조정할지에 대해서 세부 협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미국은 절차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농축이나 재처리 권한을 얼마나 허용할지는 이제 추가 협상에서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건조 방식과 역할의 분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건조 위치는 양국 정상 간 협의를 통해서 한국에서 건조한다라는 원칙은 확정이 됐지만 설계로부터 원자로, 제작, 또 연료 조달, 세부 공정에 대해서는 미국의 기술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조선소의 역할을 어디까지 나눌지 어떤 이제 실무 협의가 좀 필수적인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글로벌 역학 관계입니다. 네. 이게 군사용 원자료는 비핵무기지만 IAEA 규정과 미국 내 이제 법규 준수가 필요해서 이제 감사나 검증 체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세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슈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 기업들 다 미국에만 투자하는 것 아니야? 이런 우려 커지셨겠죠. 자, 이 팩트시트 나오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관 합동회의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국내 투자입니다. 우리 주요 그룹이 국내에서만 1,000조 이상, 1,200조 이상의 국내 투자를 약속했거든요. 이 부분도 맞습니다. 함께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이제 한미 관세 후속 협상 팩트시크를 설명하면서 앞으로 이제 국내 경제를 어떻게 끌어갈지에 대해서 7대 그룹 총수들과 이제 협의를 했는데요. 우선 대통령은 기업들이 협상 과정에서 기여한 점에 감사한다라고 감사를 표시했고요. 또 대미 투자가 확대된다 하더라도 국내 투자가 줄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요청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네. 3,500억 달러라는 대규모 투자 결정 이후 국내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공동화 현상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의 역할을 재차 강조한 메시지인데요. 그러면서 대통령은 특히나 정부가 할 것은 해주겠다. 규제 완화부터 R&D 지원, 여기다 후순위 채권 인수와 같은 과감한 이제 정부의 지원을 약속하고 있고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고 그리고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업들도 화답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삼성의 경우에는 이재용 회장은 삼성은 앞으로 총 450조 원 규모의 국내 투자 확대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 매년 6만 개에 달하는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거고요. 특히 AI 데이터 센터는 수도권이 아니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건설할 계획을 다시 확인했고 SK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무려 600조 원입니다. 네. 여기에다가 현대차는 AI,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과 같은 미래 신산업, 지역균형 발전, 연구개발에 무려 125조 원을 그리고 LG 역시 100조 원 규모의 국내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일자리 확대와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좀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아마 우리가 미국으로 대규모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국내 경기가 둔화될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좀 희석시키는 자리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자,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이라 불편함 많이 느끼셨죠? 전국 동물병원 초진 진찰료가 많게는 65배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진료 행위별 표준화된 가격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는 수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동물 의료 수가제 하루빨리 도입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